자,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은요, 우리 지금 설득을 위한 작문의 실제 배우고 있는데요. 설득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글쓰기 양식입니다. 논설문. 여러분들이 자주 맞이하게 될 논설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요. 늘 그렇듯 여기는 논설문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논설문의 개념은 맨 위에 줄에 있는데요. 논설문의 개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자, 논설문은 항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데요. 그 주장이 설득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장에 반드시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그렇죠. 적절한 논거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장과 적절한 논거로서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문사설이 논설문에 속하는데요. 신문사설 여러분들 요새는 잘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어릴 때는 신문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맨 앞장에는 그날의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막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는데 맨 뒷페이지 쪽에 가보면 그 사건들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 사설을 쓰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주장과 근거들이 드러난 사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설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장만 강조하기보다는 타당한 논거와 함께 서술해야 한다. 이 부분 중요하죠. 항상 타당한 논거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논설문을 쓰는 과정에는 계획하기부터요. 여기 계획하기부터 저기 고쳐 쓰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자, 계획하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4가지 정도. 논설문을 쓰기 전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쓸 그 논설문의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주제를 정한다는 말은 논설문은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글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할 건지 논의할 점, 논점들을 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글 쓰기 전에 당연히 독자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 독자 고려하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 쓰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마련하는 것. 이 3가지가 있고 마지막 논거 마련하기에 이제 따라가는 문단으로서 논거를 찾을 때 그럼 유의할 점이 있냐 해서 마지막 한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인식, 문재인 대통령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해야 할 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자기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좀 위에 쪽에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글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보고 아 저건 진짜 문제다. 내가 무슨 주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논설문을 쓰기 전에는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뚜렷해야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거에 예시입니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본인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가치나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런 가치나 당위는 뭐냐면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당위라고 합니다. 본인은 이게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주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가치나 당위에 대해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 세부 논점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논점은요. 논점,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논의할 점이라고 했는데요. 논쟁을 논의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을 논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할 그 글 안에서 세부적으로 문제 삼아서 이야기할 세부 논점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세부 논점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인식해서 내가 뭘 쓸 거다 이렇게 정하면 보통 쓸 내용을 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논설문에서 어떤 문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점을 문제 삼아가지고 글 쓸 건지 세부 논점을 명확히 하면 쓸 내용을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쓸 내용을 정할 때 문제를 인식하고 세부 논점을 확정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요. 자신의 관점이나 주장이 내가 지금 세운 분명히 한 관점이나 주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 빨간색으로 그어보면,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논설문을 쓴다고 할 때, 이거 문제다 싶어서 글을 쓰는 글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지엽적인 것은 삼가라, 별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글을 써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지엽적이라는 말은요. 지엽 뜻 한번 써볼까? 지엽은 지엽적의 반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지엽적의 반대는요. 본질적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엽적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격가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말에 왜 말이 안 나오나? 진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부차적인 것, 되게 작은 것 이런 것들에 몰두돼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되게 조그만한 걸 가지고 논설문을 쓰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녹음하는 도중에 지금 선생님 언니가 옆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조용히 하겠다고 했지만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시킬까? 언니 인사할래? 인사해봐 인사. 애들한테. 안녕하세요. 안 들릴 것 같은데. 안녕하니 얘들아. 안녕하니. 자, 계속 예상 독자 고려하기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말이어가지고 항상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나 예상 독자, 예상 청자를 살펴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설득은 좀 명언 같은 거 좀 나오는데 설득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공감을 얻는 과정이다. 설득은 공감을 얻는 과정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공감을 얻는 과정이라는 말은 항상 논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감시켜라, 논거를 사용해라 하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독자의 마음이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독자가 속해 있는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인 관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꼽자면 이거죠. 독자가 속해 있는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인 관습을 고려해라. 선생님, 그러면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인 관습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언어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데, 언어 공동체는 같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라는 개념입니다. 같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은요, 언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학생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럼 학생이라는 언어 공동체고요. 그리고 또 남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장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모두 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집단들끼리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면, 내 글을 읽을 독자가 어느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걔 읽는 독자에 적합한 언어를 나도 사용해줘야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 공감을 통해서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기어, 또 문화나 나라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보통 설득할 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든지, 항상 독자를 고려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사법, 글의 양식, 시간적, 공간적, 상황 맥락, 시간적 맥락과 공간적 맥락, 그런 것들을 모아서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서 읽는 이를 고려하면서 글을 쓰라는 것이 예상 독자 고려하기고요. 세 번째는요,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미리 계획하기 단계에서 마련을 해놔라. 그래서 밑줄 긋자면, 예상 독자를 살펴본 후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찾아야 한다. 자, 이 논거의 종류에는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가 있습니다. 설득을 위한 원리에서 설득의 원리 배웠죠. 거기에서 논거의 종류로 사실 논거, 소견 논거 플러스 하나 더해서 선홈 논거까지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사실 논거는 구체적인 사실, 사례, 통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논거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 논거고요. 소견 논거는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이 소견 논거입니다. 자, 이러한 논거의 종류들 중에서 자신의 주장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들을 찾아가지고 계획하기 단계에서 논거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데, 논거의 역할을 이렇게 논거를 찾으면 논거의 역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논거의 역할은 첫 번째, 주장을 든든하게 받쳐준다. 논거의 역할. 주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요. 두 번째, 논거는 독자의 신뢰를 이끌어낸다. 됐죠? 그리고 논거를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면요, 논거의 조건은 공동체의 요구나 필요, 가치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준비한다. 논거의 조건.
1입니다. 공동체의 요구나 필요, 가치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저 밑에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두 번째 논거의 조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논거를 찾아라. 논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지켜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직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다 마련하고 예상 독자도 고려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들도 마련했다면 이제 내용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논설문 역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단 구성, 서론에서 뭐가 나오고, 본론에서 뭐가 나오고, 결론에서 뭐가 나오고, 요게 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요. 요 옆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지? 정지해놓고 필기하세요. 선생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설문의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논설문의 조직,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건데 논지 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논지 강조. 논지는 논의하는 이 글의 취지를 논지라고 합니다. 논의하는 글의 취지, 이 글을 왜 썼는지, 왜 지금 내가 이걸 문제라고 논의하고 있는지 그 취지를 강조 한 번 더 해주고요. 마지막 전망 제시, 내 말을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이 바뀌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전망을 제시하면서 보통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조직하기 할 때는요. 제일 좋은 것은 개요를 미리 짜는 것입니다. 개요를 짜면요. 뭐가 좋냐면 개요가 뭔지 알죠? 서론에는 어떤 내용 들어갈 거고 본론에는 어떤 내용 들어갈 거고 결론에는 어떤 내용 들어갈 건지 이제 틀을 한번 짜보는 건데요. 글 전체의 틀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표 수행평가 할 때 그 수행평가 준비 종이에 발표의 도입, 전개, 정리에 어떤 내용 할 건지 여러분들 미리 계획 세웠죠? 그게 바로 개요입니다. 그렇게 개요를 세워보니까 어떻던가요? 발표할 때 개요상 흐름에 어긋나는 내용, 말은 하지 않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 개요만 보면 내가 지금 하는 발표가 흐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개요를 짜서 글을 쓴다면요. 글은 사실 배가 산으로 가기 되게 쉬운데 이렇게 개요를 미리 짜놓으면 논점 일탈이나 갑자기 내가 이야기하던 거에서 다른 내용으로 논의의 중심이 벗어나 버리는 거, 논점 일탈, 그거나 논거 부족 등의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개요 짜기의 효과죠. 자, 논거 부족 등의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은 뭐 이런 거죠. 주장이 본론에서 서론이랑 뭐 결론은 빼고 주장이 1번, 2번이 나왔다. 그러면 주장에 대한 뭐가 따라 나와야 합니까? 그렇죠. 논거가 여기는 1번, 2번이 이렇게 따라가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주장 2에 보니까 논거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논거가 아예 없더라. 이러면 개요만 딱 보더라도 내가 주장 2에 대한 논거를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요는 반드시 글 쓰기 전에 짜봐야 하는 겁니다. 개요 짜기의 효과, 논점 일탈을 막아주고 논거 부족의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조직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건지 미리 이제
정해놨으면요. 표현을 해봐야 하는데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밑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론에서는 어떻게 써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 본론을 쓸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 결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서론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본론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결론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자신이 어떤 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논설문을 쓰려고 하는지 글의 논점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글이 진행되는지 알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표현하기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3번입니다. 3번. 독자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논설문처럼 어떠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글은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예화, 예시를 들어주거나 속담으로 시작하거나 질문하기 방식을 활용하면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독자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읽게 되거든요. 이렇게 독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서론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표현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면 글이 논설문은 읽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너무 감정적인 글로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론을 쓸 때는요. 주장과 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논증 방법에는 설득의 원리에서 배웠을 겁니다. 연역적 추론 방식과 기납적 추론 방식이 있다.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혹은 다른 것들 중에 보통 연역과 기납 두 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연역이든 귀납이든 논증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본론 쓸 때 이중부정이나 논설문에서 보통 서리법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중부정의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정 플러스 부정어와 부정어가 합쳐져서 긍정어가 되는 거죠.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라는 말이 되듯이 그렇죠. 그리고 서리법은요. 서리할 때 의자가 의문문 할 때 의자입니다. 그런데 서리법은 이 의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형식. 하지만요. 진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뭐뭐 하지 아니한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진짜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강조하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죠. 니 그러면 되겠나?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리법과 이중부정을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중부정과 서리법의 개념을 보여줄 테니까 정지하고 적어두도록 하세요. 자, 결론에서는요. 본론에서 펼친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하되 짧게 끝내라. 됐죠? 본론의 내용 단순 요약 안 되고요. 비슷한 내용 반복하면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좀 새롭게 임팩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설득의 원리에서 배운 감성적인 설득 전략 써가지고 마지막에 좀 그 인상을 깊게 남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마지막에 한번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 인식하고 이제 표현을 했으면 한 번 쓴 것을 초고라고 하고요. 그 초고는 고쳐 쓰기를 반드시 전제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글 한번 쓰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이 고쳐쓰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고쳐쓰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쳐쓰기를 할 때는요, 첫 번째로 내용면에서 살펴봐야 하고요. 두 번째, 조직면에서 살펴봐야 하고요. 세 번째, 표현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우선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밑에 다음 문단에 나오는 두 가지는 또 따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초고가 마련되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딱 보고 주장이랑 논거가 이제 다 내용일 거잖아요. 자, 왜 갑자기 이렇게 필기가 많이 생겼는지 궁금하지? 선생님이 필기를 한참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열강을 했는데 필기만 되고 녹음이 안 됐어. 그래서 필기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았군. 설명 엄청 잘했는데. 다시 설명하면 되지 뭐. 고쳤을 때는 세 가지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됩니다. 자신이 쓴 초고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측면에서 초고의 내용은 당연히 주장 플러스 논거겠죠. 그런데 논거가 타당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 논거가 타당하다는 말은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고요. 주장에 적합한 논거면 타당하다. 주장에 적합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서 주장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타당하지 않은 논거는 삭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거가 타당한지를 살펴보시고 고쳐쓰기 할 때 두 번째 주장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장은 있는데 논거가 부족하진 않은지 논거의 풍부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이죠.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1번 일관성 있게 조직되었는지 일관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위쪽에 우리 논점 일탈이라는 말 나왔죠. 이야기하던 게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튀어나오는 거 논점 일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점 일탈 없이 일관성 있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용이 조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내용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표현 측면에서는요. 내용 쓸 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되게 좀 추상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입장이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어법에 맞는 표현인지 살펴보시고 어휘나 문장을 잘못 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초고를 고쳐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아까 우리 계획하기 할 때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독자의 언어 공동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고쳐쓰기 할 때도요. 자신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독자의 언어 공동체를 한번 예상해서 글을 계획했지만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나 가치를 고려한 주장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주장 자체가 언어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설득의 원리에서 논리적 오류 배웠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흑백 논리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설득의 원리에서 그 논리적인 오류나 비약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은 논설문에서 삼가야 할 표현의 또 다른 예들인데요. 적어두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수고했고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